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 억수로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옥상 달빛이 부른 염소 4만원 듣고 계십니다. 예. 정말 웃긴 노래죠? 노래가 너무 크다고 얘기한 사람들 블랙이야. 우리 조카가, 아니, 우리 손주가, 우리 족장, 우리 이제, 손주가 이 노래를, 그냥 이제, 이 노래가 밝길래 한번 틀어줬어.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어저께 100번쯤 틀어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특히 학교 간단다 이 얘기가 나면 막, 너무 춤을 추면서, 얘는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혼자서 앉지도 못할 때부터 그 책을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있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책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애기가. 그러더니만, 이 학교 간단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막, 지가 학교를 알겠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춤을 췄고. 그래갖고 이 할머니들이 따라 추더라고. 목이 다 뻣뻣해. 어저께 방송 안 해, 잠시만. 에이씨, 잠시만. 녹화를 안 했네. 다시 녹화 시작. 내 앨범으로 들어가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합사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어제 방송 안 했다고 원성이 자자하더군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월요일은 방송이 없다고. 예, 월요일은, 제 자신이 좀 뭐라 그러나, 힐링이 필요해. 이때 또 누가, 월요일에는 제가 정서적으로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예, 제가 이렇게 좀 안식을 취해야,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 보다 더 전투력 있게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방송을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허해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저녁 때 생방송을 하나 편성을 해서, 이제 월요일 방송을 주일날 저녁 8시에 땡겨서 합니다. 네. 지난주 주일날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주에는, 여보세요? 네, 그리고 딱 끊어. 내가 바빠 보였나봐. 예. 자, 잠깐만요. 우리 택배 아저씨가 오시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택배 기사님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잠깐 맞이하고, 예. 옥상 달빛이 부른 염소 4만원. 우리 조카 손주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우리 집 주제곡이 됐어요. 예. 아니, 이제 이 택배, 이제 명절이 되니까 신랑이 아는 지인이 많잖아요. 예, 지인이 많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식용유 하나라도 이렇게 다 선물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가 오는데 어저께 이제 내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사과 상자를 들고 택배 기사님이 사과 상자를 들고 달리는 거야. 막 달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나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힘드시죠?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갖고 달려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체력이 딸리겠어.
그 사과 상자가 5kg에서 10kg 정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들게 뭐 5kg짜리 들고 달려봤자 1,000원도 못 받는다며. 택배 기사님들 손에 떨어지는 건 개당 1,000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명절이 거의 살인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택배 기사님들 얼굴 새까맣게 죽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택배 기사님이 이제 우리 1층에서 현관을 누르고 올라오시는 동안에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나가서 현관문 열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현관문 열어놓으면 소리 들려 막 그랬어. 그랬더니만 그분들한테는 1분 1초가 시간이고 돈인데 와서 다시 벨 누르고 가서 문 열어주는 동안에 그만큼 그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저께부터 계속 저기 택배 아저씨가 1층에서 누르면 저기 문 열어놓고 기다려. 나한테는 그 저기 흔한 시간이지만 그 택배 기사님들한테는 정말 귀한 저기 이 돈 100원이라도 더 벌어야 될 때, 예. 그래서 그래서 저기 그러면 지가 알면 되지. 자기가 못 여니까 나한테 시켰지. 우리 신랑 그런 거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인 줄 알아? 자기가 이제 화장실에 앉아갖고 내가 누가 택배 왔다 그러고서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가서 문 열어주라 그런 거지. 아니 사실 우리 신랑은 정말 택배가 오면 맨날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 노루발이라 그러나? 그걸 맨날 내려놓는 거야. 나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나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게 그분들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부터는 나도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1층에서 벨 누르면 그 현관문 열고 나가서, 왜냐면 나가자마자 딱 받아야 그냥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왠지 그 택배 기사님들이 물 한 잔 주시는 것도 그 이모티콘을 쓰셔서 펜딱지 다르신님 강퇴시킵니다. 펜이라 해서 봐드릴 수가 없어요. 이모티콘 사용하면 무조건 블랙이고 강퇴예요. 그 김현정 쇼에 나왔는데 물 한 모금이라도 그러니까 물을 한 모금을 주시는 분이 가장 고맙다. 근데 이제 제일 미운 사람이 벨 아무리 눌러도 소리 없다가 한참 뒤에 나고 문 밖에 두고 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왜냐면 이제 씻고 나왔더니 벨이 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택배를 받을 수는 없잖아. 죄송하지만 문 밖에 놔두고 가달라고. 근데 내가 또 지금 벗고 있어서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 문 밖에 놔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게 그 택배 기사님들께는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벨 눌렀고 내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면 대꾸 안 하려고. 아예 그 문을 안 열고 있는 척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좌우지간 요즘에 택배 기사님도 되게 많으신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현관에서 벨을 아무리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다가 이 사람이 다시 경비실로 가고 있는데 도로 갖고 올라오라고. 그런 사람도 있대. 그 택배 기사님들한테 진짜 못되게 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지난번에도 열받았던 게 자기네 단지 안에서는 택배 트럭으로 움직이지 말고 구루마로 끌어서 옮기라고 그랬다는 거. 그 얘기도 진짜 어이없고. 진짜 근데 가만 보면요, 왜 그 경비 아저씨들한테 못되게 구는 아줌마들 있어. 아줌마나 아저씨. 근데 가만 보면 경비하는 아저씨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못되게 구는 인간들이 가만 보면 자기 자신이 그런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 택배 기사님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그 경비 아저씨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막대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집에서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우리 방 시청자분들은 꼭 택배 기사님들이라든가 경비 아저씨라든가 또 집배원 아저씨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좀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우리 남편이 식당을 갔을 때 나는 이제 아줌마 여기 김치 떨어졌어요 이랬어 옛날에. 근데 우리 신랑 꼭 여사님 여기 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뭐 여사님이야 오글거리게. 근데
그렇게 식당에서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게 그게 참 그 무례해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 신랑이 뒷말로 그런 거야. 여사님 그러면 하다못해 반찬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이게 이제 아줌마 막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 여사님 이렇게 부르면 조금이라도 반찬 더 준다고.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남편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참 있구나. 그래서 소위 그 뭐라 그러나 한 번도 사람 막대한 적이 없어. 내가 지금 한 27년을 만나봤는데 27년 동안 같이 살고 있지만 누구 이렇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걸 못 봤어. 그런데 지난 주말 우리 신랑이 그 이제 옷을 사러 갔어요. 여름 자켓이,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막 옷이 다 낡았어. 돈 생기면 쫙 여기다 퍼주느라고 지 양복도 제대로 없었고 옷이 다 낡은 거야. 이제 그 여름 자켓이, 그러니까 이럴 때 입을 자켓이 없다 그래갖고 자켓을 하나 이제 그 아울렛 매장에 가서 사러 갔는데 그 이제 저 수선을 맡긴 거야. 수선을 맡겼는데 2-30분이면 내가 이제 그 자켓을 샀는데 보니까 되게 촌스러운 깜장 바지랑 같이 입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회색 바지 하나를 사줬어. 회색 바지를 하나를 사주면서 길이를 이제 수선을 하려면 2-30분을 기다리라 그래갖고 이제 기다리는 중이었어. 근데 이제 그 매장에 어떤 애기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애기면 뭐 환장하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애기랑 장난을 쳤더니 그 매장에서 일하는 그 어떤 분이 어머 임신하셔가지고 애기가 이렇게 이쁘신가 봐요 이런 거야. 내가 15년째 뱃속에서 안 나오는 둘째예요. 첫째 딸 낳고 저기 배에 바람이 들어서 아직까지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난 웃었어. 근데 우리 신랑 그게 내가 그 순간에 되게 민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난 전혀 안 민망했다고. 아니 왜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지그시 좋은 소식 있나 봐요. 그래. 그래서 아닌데요? 좋은 소식 없네 했더니 아니 무슨 자꾸만 내 배를 바라봐서 똥배예요. 내가 맨날 그러고 살기 때문에 이제 난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은 그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아유 15년째 안 나오는 둘째예요. 말해서 이제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애랑 놀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기는 내가 너무 민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랑이 화가 났어. 그런데 그 원래 30분이면 된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마냥 기다리게 냅두고 자기네들이 막 일을 본 거야. 그래서 제때제때 수선을 맡겨서 30분 안에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야. 그게 이제 신랑이 가가지고 나한테 30분을 기다리라 그랬으면 30분 안에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3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나한테 30분이 넘어가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왜 아무 설명 없이 나를 기다리게 하느냐. 그러면서 클레임을 걸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이거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바쁠수록 그 원칙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는 거야. 당신한테 임산부라 그랬다고. 결국 복수였어. 나한테 임산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분을 기다리게 했다는 그걸 가지고 가서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그 복수를 한 거야.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리고 나는 사실 날 임산부로 봐준 게 나는 고맙다고. 왜냐면 사실 그 임산부는 젊은 여자들이란 얘기잖아. 가임기 여성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 근데 난 이 나이 정도 돼가지고 그 임산부라고 얘기 들으면 나는 기분 좋다고. 막 그때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해갖고 나는 아니 내가 뭐 임산부라는 얘기에 마음 상했으면 옛날에 살을 뺐지. 근데 아니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이 나이에 그 뱃살이 있는 게 나아. 솔직히 나이 든 여자들이 너무 마르면요, 너무 말라있으면 없어 보여. 승질 나빠 보이고. 난 그런 것 같아. 내 친구들도 보면 내 나이 친구들이 너무 말라있잖아. 그럼 왠지 좀 없어 보이고 성격이 나빠 보이더라고. 내 친구들은 나더라고 자꾸 살 빼라고. 너 왜 그러냐, 너 연예인이 왜 이러냐 막 이래. 이제 자기들은 날 농담으로 연예인이라 불러. 근데 아우 야 너는 성질 나빠 보여. 야 이게 사람이 늙을수록 배심이 있어야 돼. 뱃살이 있어야 등이 안 굽어. 나는 가뜩이나 저기 거북이 덩어리기 때문에 뱃살이 필요해. 막 그럼 내 친구들 뻔뻔하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왜 지난주에 저길 받았잖아. 저작권 보상료, 수업 목적 보상금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어느 강의에서 내 수업이 쓰여서, 내 방송이 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받았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18,000원 줄 알고 받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1,800원을 준다 그래갖고 내가 막 따졌단 말이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1,800원을 주냐고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통장에 그 순간에 8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달라고는 그래 놓고 혹시 보이스피싱 같잖아. 그리고 8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전액을 다 다른 통장으로 옮겨놓고 기다린 거야. 근데 진짜 내 방송 끝나가서 확인하니까 돈이 1,8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거기서 세금 떼고 1,800만원 다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 근데 1,800이 들어온 거야. 그거 수상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1,800이 다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내가 명세서를 보내달라 그랬어. 정확하게 내가 받은 돈이 그러니까 명세서를 할 때 보내라 그랬더니 명세서를 보내온 거야. 그랬더니 얼마냐? 2,500만원이 넘는 거야. 2,560몇만 원이 저작권 보상금으로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내가 세금으로 띈 게 한 60몇만 원인가를 세금으로 뗐더라고요. 예. 그리고 680만 원인가를 680만 원인가를 그 협회에서 수수료로 뗀 거야.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그 사람들이 떼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2,500만 원 중에서 세금이 100만 원이 안 되고,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세금이 100만 원이 안 되고 수수료가 680만 원인가를 뗀 거야. 690만 원? 그래서 700만 원 돈을 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여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2,500이었대. 그런데 이것들이 몇백만 원을 뗐대. 그래서 이럴 수가 있어서 막 분노를 했어. 그랬지만 내 딸이 뭐라냐면, 엄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돈을 딱 맞춰 주셨다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니 돈 그까짓 거 몇백만 원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여기서 화를 내면 내가 뭘 보고 배우겠어. 딸이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니, 내가 돈이 욕심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좀 협회 수수료가 좀 세다 이런 거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내가 자존심 상하잖아. 신랑한테 쟤 저렇게 얘기해? 그랬어. 우리 신랑이 그런 거야. 더해 신랑은, 아유 당신 모르고 있었잖아. 몇 년 전에 그렇게 써먹은 거 그거 찾아가지고 돈 다 받아서 입금까지 시켜주면 그거 수고비로 원래 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만 왠지 돈 몇 푼에 돈 몇백만 원에 이 신앙을 버리고 욕심 사나운 사람이 돼버린 거야. 아, 나 이 양김씨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그 수수료가 과연 심하냐? 난 심하다는 생각 안 해.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내 영상이 그렇게 쓰인 것도 나는 몰랐어. 그런데 쓰인 걸 찾아내서 또 아프리카에 내가 메인 화면에 올려놓은 메일 주소로 나한테 연락을 보내왔다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세금이랑 전부 다 내주고, 세금도 다 내주고, 내가 받아야 될 돈만 딱 해가지고 보내주는 일을 한 거야. 사실 그거 뭐라 그러나, 내가 누구를 고용을 해서 하더라도요,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난 그래서 별로 수수료가 처음에는 좀 아까웠지. 월급으로 그까짓 거 한 건 처리해놓고 몇백만 원씩 떼어가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잖아. 나는 금액이 크니까 몇백만 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금액이 작으면 그 수수료도 적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만 원 저작료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회에서 뗄 수 있는 돈이 3만 원 미칠 텐데 3만 원을 떼더라도 그 일은 똑같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수수료를 떼더라도 그렇게 알아서 찾아서 입금까지 시켜준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문득 딸한테 욕은 먹었지만 우리 딸의 이 뭐라 그러나 신앙적인 자세가 좀 멋있었던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니야. 속으로 그랬던 겉으로, 속으로 그랬어. 그래,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그리고 말해놓고 보니까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헷갈리더라고요. 엄마들이 원래 딸이랑 싸운 다음에 꼭 그 속으로 하는 말이 그거야.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이년아. 거. 근데, 네, 하여튼 그게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예, 그게 그 애매한, 주일날, 대화였다는 거. 그 다음. 왜 맨날 그 이름 바꿔가면서 날 괴롭히는 건빵이 하나 있잖아. 그 나한테 전날에 우리 방송에 엄청 불만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잔소리하고 근데 금요일날 망치야. 오늘 방송은 좀 재밌었다. 그러고 갔던 걔가 내가 그 주말 내내 재방송을 하니까 이게 이제 나한테 또 메일을 보냈어. 망치야. 그러면서 요지는 그거야. 이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후원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후원금을 낼 형편은 못 되지만 자기가 후원금을 마련할 방법을 알려주겠대. 그러면서 얘 주장은 뭐냐면 대왕 돈가스 먹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대왕 돈가스 먹방을 한다고 소문을 내놓고 그걸 하면 사람들이 왕창 올 거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서 그거 못 먹고 15,000원 돈을 내더라도 사람들이 중간에 별풍선을 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소송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대왕 돈가스가 뭐지? 그러고 찾아봤어. 이 썩을 놈, 너 자객이지? 내가 그거 찾아봤어. 야, 내가 그거 먹으면 죽어, 새끼야! 내가 볼 때 이 새끼는 옛날에 그 노원갑이 다음으로 자객이야. 옛날에 나 몇 년도였니? 2012년이었나? 그래, 2012년이었던 것 같다. 2012년에 그 노원갑에 김용민을 이제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노원갑, 김용민 공천, 이렇게 제목이 써있으니까 그 밑에 어떤 놈이 댓글을 다른 거야. 노원갑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노원갑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어디서 듣긴 들은 거야. 권노갑이랑 헷갈렸는지. 노원갑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빨갱이 새끼 막 이렇게 썼더라고. 아니, 노원갑을병 할 때 노원갑이야. 노원갑을병 할 때 노원갑, 노원을, 노원병. 근데 등신아, 네가 무식해가지고 노원갑이 사람인 줄 알고 빨갱이 새끼, 개새끼 막 욕을 써놨는데, 그게 지역구 명이라고. 근데 내가 그때 라면을 먹다가 그 댓글을 본 거야. 라면 작은 알갱이가 목으로 넘어가갖고 기도로 넘어간 거야. 웃다가. 나 죽을 뻔했잖아. 사려 걸려가지고. 거기다 라면은 매콤해요. 그래가지고 막 käkäkä 하고 뱉는데 그 뒤로도 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자객 새끼, 이 새끼 자객이라고. 댓글 단 놈이 자객이라고. 이거 망치 부인을 아무래도 이 망치 부인의 방송을 끝내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새끼들이 이게 지금 깜짝이야. 자객을 보내가지고 망치 부인 방송을 방해한 거라고. 아주 살인미수라고 내가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 건빵 이 새끼가 내가 볼 때 간첩이야. 이거 국정원 요원이 틀림없어. 맨날 내 방송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놈 새끼가 맨날 내 방송을 모니터링 하면서 심심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아무래도 나를 이제 잡고 지가 승진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대왕 돈가스를 먹고 뒤지라고 이 나쁜 놈 새끼. 하여간 내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매일 내가 맨날 수신 거부해도 맨날 보내너? 내가 너 찾으면 내가 진짜 네 똥구멍에다 내가 18색깔 볼펜으로 내가 문신새길 때도 그렇게 알아. 이 손가락을 그냥 조카 신발끈으로 그냥 손가락 쪽쪽 묶어놔고 피가 안 통하게 바늘 쿡 그냥 아우 내 진짜. 아이고 대왕 돈가스인지 뭔지 그거는 먹으면 안 되게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20분 만에 먹어. 미친 거 아니야. 미식기 또 한 번만 그래봐. 너 가만 안 둬도 진짜. 너 스토킹이라고 내가 고소할 거야 이 새끼야. 아이 미식기 진지하게. 망치야, 내가 소송비를 낼 돈은 없다만 소송비를 마련할 묘안이 있다. 그게 묘안이야 임마? 또 한 번만 그럼 메일 보내봐.
예. 자, 그러면, 네. 일요일날, 주일날 저녁 때 보내드린, 인생 상담, 예. 주일날 저녁 때 인생 상담을 보시고, 그 밤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을 보내시길래 텔레그램 껐어요. 예. 여러분, 그 인생 상담은요, 인생 상담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일요일에만 보내라.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시간을 늘려주겠어.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6시까지. 그래.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날 저녁 6시까지 딱 그 48시간 동안에만 그 텔레그램을 하란 말이야. 바탕채 12폰트로 A4 용지 반장으로 너무 길지 않게. 예. 그래서 그 48시간 동안에만 텔레그램을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요. 그 인생 상담 보고 감동했다면서 자꾸 자기 사연을 실실 보낸 사람들이 있어. 그럼 안 된다고. 아무 때나 보내면 안 돼. 내가 그 인생 상담을 주중에 보면 내 기운이 흐트러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그 인생 상담을 보낼 때는 금요일부터 금토일, 예,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 사이에 그때만 보내야 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시간 이외에 보낸 건 내가 대꾸하지 않겠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생 상담은 주일날 저녁 8시에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지사항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언론의 불공정 보도 감시 고발단을 모집한다 그랬잖아요. 예, 감시 고발단을 모집한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딱 신분증만 보내놓고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증만 보내시고 아무런 활동이 없는 분들은 의심스러워. 왜냐? 그 신분증만 보내놓고 불공정 언론에 대한 감시 활동이 없다면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오프 모임을 할 때 대비해서 일단 그 이름만 얹어놓은 걸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정 언론 감시단 활동이 있고 고발단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예, 불공정 언론 감시단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YTN, 뉴스Y 한 7개의 언론을 MBN까지 8개의 언론을 여러분이 이제 굳이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는데 가령 여러분이 박원순, 문재인 뭐 이렇게 검색을 했어. 근데 이 8개 언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기사가 떴어.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월 며칠에 그리고 이제 그 정식 뉴스가 아니라 채널A나 TV조선 정식 뉴스가 아닌 그 약간 뭐라 그러나 예능인 척하는 시사 프로들이 있어. 패널 몇 명 불러다가 하루 종일 야부리 까는 그런 방송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 시간 적고 프로 적고 발언자를 적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신고를 하셨어. 신고 내용이 뭐냐? 야당을 깠어요. 야당을 깐 건 우리의 고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새끼들이 야당을 까는 거는 우리가 고발할 내용이 아니야. 다만 박원순의 자녀 관련, 박원순 자녀의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거짓말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야당을 깠다. 그건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야. 야당을 까더라도 그 교묘한 허위사실, 가령 뭐 문재인이 하지 않은 말을 문재인이 했다. 박원순이 하지 않은 말을 박원순이 했다. 그런 식으로 발언했을 때 그게 허위사실인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다 가다 들었는데 이놈 새끼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말의 진실은 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중요한 운동인데요.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YTN, 뉴스Y, MBN 요 8개 언론은 그냥 들으면 안 된다고. 앞으로 그걸 듣더라도 이 말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진실을 분석해보게 하는 그게 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불공정 언론 우리 감시단의 목적은 첫째, 불공정 언론을 불공정 보도를 하는 것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8가지 언론을 보는 사람들이 무조건 믿지 않고 관련 사실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검색하게끔, 그래서 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또 거짓말한다 이래서 받아 적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왜요? 그러면 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받아 적는 걸 보면서 지금 저 8개 언론은 진실보다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구나 라는 걸 알리는 게 우리 감시단의 목적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자료를 모집을 해서,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우리가 내년이 지방선거,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불공정 언론들을 고발을 하는 거야. 가장 많은 건수로 가장 많은 건수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해서는 그 한 놈만 팰지 아니면 여러 개로 할지.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고발단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평상시에 인터넷 활동이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내가 그 고발할 때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10,000원이라도 보태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고발단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언제 고발할 거냐? 이건 우리가 자료를 모아서 지금부터 하는 것보다 연말 지나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연말 지나서 내년 선거 앞두고 이놈들이 허위사실 유포하지 못하도록, 이놈들이 허위사실 유포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고발은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고발단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는 고발단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 고발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 죄송합니다. 이모티콘을 사용하셔서 강퇴입니다. 네. 자, 이모티콘 사용하지 마세요. 이모티콘 사용하면 강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보여요? 이모티콘 사용하면 강퇴입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도전이야. 그래서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래서 감시단은 이 가령 뭐 은행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틀어놔 있어. 근데 틀어져 있는데 누구누구가 나와서 몇 월 며칠 몇십 프로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들었어.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그 뉴스를 검색해서 진실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무슨 프로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진실을 찾아보니까 관련 뉴스 이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게 감시단 활동이에요. 그게 감시단 활동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식당이든 어디든 그런 이제 채널A, TV조선 이런 데서 저거 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는 거야. 온 국민이 그런 운동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온 국민이 그렇게 그 종편을 보면서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거 신고해야지. 그러면서 눈에 띈 프로에 대해서는 저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게 거짓말한 기록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가장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을 타겟으로 잡아서 뭐 매달 한 놈씩 잡든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감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야 돼. 그런데 지금 언론이 권력과 협작을 해서 국민을 속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국민이 이 언론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 감시단 활동,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관련 뉴스를 저한테 이런 표현, 말을 했다. 그런데 가령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 스마트폰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을 녹음 딱 뜨는 거야. 아니면 캡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언론 감시단으로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요. 저한테 자료를 보내실 때는 텔레그램의 맨 앞머리를 언론 감시단 이렇게 써주세요. 언론 감시단 이렇게 쓰시고 신고 내용을 주셔야 제가 언론 감시단이라고 딱 텔레그램에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쫙 뜨는 거야. 그리고 가령 언론 감시단 채널A, 언론 감시단 TV조선, 언론 감시단 MBC. 그 어느 방송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그 고발 자료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고발 자료를 뽑을 때 텔레그램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언론 감시단 MBC. 그럼 MBC의 고발할 내용이 쫙 뜨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말이 어렵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SNS인데 여러분들이 카톡이랑 똑같은 거야. 카톡이랑 똑같은데 카톡은 우리 정부에서 그 카톡 내용을
압수수색 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 줘야 돼. 근데 텔레그램은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그 텔레그램의 내용을 달라고 그러질 못해. 그래서 내가 텔레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보를 할 때 언론감시단 MBN, 그래서 MBN에 어떤 출연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진실은 이거였다. 그렇게 딱 본인들이 리포트를 보내는 거야. 그럼 그 리포트들이 나의 텔레그램에 다 떠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내가 채팅창에서 언론감시단 MBN 이렇게 치면 MBN의 허위사실 유포 내용이 쫙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고발 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왜 딴 얘기해? 누구야? 김무성 얘기하면서 방송에 방해된 거 누구야? 어? 넌 블랙이야. 지금 그 김무성 얘기하면서 방송을 방해한 인간들 전부 블랙이야. 김무성을 언급한 애들 지금부터 전부 다 블랙이야. 방송 내용 안 듣고 왜 김무성 얘기해? 어? 펜딱지 달고 김무성 얘기한다고 넘어간 인간들은 뭐야? 자, 그래서요. 네,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서 우리의 언론감시단은 그 8개 방송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걸 많이 온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검색해서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운동을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고발단이 고발할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에 무슨 방송 봤는데요, 야당 욕했어요. 야당 욕한 건 감시 내용이 아니에요. 야당을 욕을 하는데 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나, 그걸 감시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지금 여러분들 은근히 몇 명이나 모였냐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래 이 추석 전에 20일 정도에 내가 오프 모임을 하려고 했어. 어제 정도에 내가 오프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보낸 걸 가지고 내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언론 감시단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신청을 해놓은 거야. 근데 전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건 뭐겠어? 요거는 지금 우리 언론 감시단 오프 모임을 감시하려고, 언론 감시단의 오프 모임을 감시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프 모임을 안 해. 왜냐하면 그 언론 감시단 활동한 사람들을 오픈되는 거잖아. 지금은 나하고 다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거든. 내가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원래 단체방도 안 만들어. 왜? 단체방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누군지 들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하고 1대1로 관계를 맺는 거니까 누구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 감시단하고 고발단을 구분해서 내가 감시단 활동은 못하겠다. 근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고 그리고 고발단 할 때 이름 석자 올리겠다. 그런 분들은 고발단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감시단은 본인들이 허위 보도 내용을 증거 채집하시고 관련된 진실규명까지 딱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일 처리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처음에는 회비를 걷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그 돈으로 사무실도 얻고 상근자를 두려고 그랬어. 내가 옛날에 그걸 해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상근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자기 아는 사람 상근자 넣고 싶어서 거기서 쌈박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 모여서 계속 딴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다가 나중에는 회비로 뭐 했냐 이러면서 시비 걸고. 그래서 내가 회비도 안 걷고 사무실도 구하지 않고 상근자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텔레그램이랑 같이 일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 감시단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알아서 리포트를 딱딱 만들어 보내주셔야 제가 혼자서 처리하더라도 힘들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뭔 말인지 알았지?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이제 감시 활동은 못하겠지만, 감시 활동은 못하겠지만, 고발단은 하겠다. 내가 10,000원이라도 후원해서, 나중에 그 변호사 비용 모금할 때, 10,000원이라도 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고발단 참여하겠습니다 해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고발단이라고 검색을 해서 쭉 뜨는 사람들한테 단체로, 어느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계좌 받아갖고 입금을 하시면, 그게 이제 변호사한테 가는 돈이란 말이야. 그렇게 처리하려고. 뭔 말인지 알았죠? 내가 이 단체를 만들고 사람 상근자를 두면 쓸데없이 일을 벌이기 전에, 내년 총선 전에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응. 자, 그래서 그 불공정 언론 감시단, 그 다음에 불공정 언론 고발단 둘을 분리시키고, 예, 역할이, 감시단은 여러분들이 그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를 다 자료를 입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단은 나중에 제가 그 모인 자료들 중에서, 이 새끼들은 이건 진짜 고발해야 돼 싶은 것들 뽑아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한 내용이 제일 많아. 그 내용, 이 새끼들 이거 고발해야 되겠다. 그때 고발단 모집합니다 라고 띄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예,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입금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안내 말씀 2가지 나갔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가 추석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가 추석인데요.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27일에, 예, 27일 저녁에 방송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27일 저녁 때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도 어디 지방에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모바일 방송을 할 거야. 그래서 모바일 방송이라서 많이 끊길 수 있습니다. 예, 그 방송 내용이 많이 끊길 수 있으니까 끊기거든. 이 방폭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잘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27일 저녁 때 8시부터, 예, 그 추석 연휴 기간에 27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9일 화요일이잖아요. 29일 화요일 날은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2시까지 방송을 하려고 애쓰겠지만 좀 늦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좀 늦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26일부터 29일까지는요, 26일부터 29일까지는, 그러니까 이 본방송은 계속 재방송을 돌리고, 본방송에서는 계속 재방송을 돌리고, 생방송은 모바일로 할 거예요. 예, 그 주일날 저녁 때 하는 생방송을 모바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이 정도로 나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네, 이렇게 해서 또 인트로가 46분이야.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모티콘 사용하시면 어쩔 수 없이 강태 블랙입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다음 이야기. 진짜, 이제 오늘의 뉴스 들어갈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하고, 제목을, 오늘 제목이 좀 핫했나? 예, 오늘 제목이 좀 핫했나봐요? 난리도 아니야. 가수봐, 이 와중에 지금 도대체 몇 관왕을 한 거야? 아까 추천했고, 추천 억수로 받고, 그 다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방송 1위,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1위, 아직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1위는 못했죠? 그죠? 예. 아직 내가, 오늘 우리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는 아직 못했죠? 예. 자, 벌써 3관왕이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싸, 3관왕이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언제 과묵했어? 가끔 보면 강퇴도 안 했는데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하고, 그 다음에 과묵하지 않은데 과묵하다 그러고, 좀 수상해. 자, 아까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도 있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도 있었어? 아, 그렇군요. 예. 빠빠빠빠빠빠. 예. 끊이지 않고 웃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고 웃어주신 덕분에 망치 부인이 4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고 웃으시면서 추천은 역시 800분이 안 하고 계시군요. 나는 늘 궁금합니다. 왜 2,500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아니 2,600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추천은 왜 1,713개냐? 꼭 보면 800명이 추천을 안 하고 봐. 도대체 너네들 누구니? 어디서 온 애들이야? 어? 응. 너네들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뭐 고속버스 타고 기차 타고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카풀해서 시골 갈 거지? 어? 아니면 집에 갈 거지? 그래. 아니면 나는 도시 사니까 전철 타고 간다? 그래. 그럼 전철을 예로 들게. 너가 이제 전철을 딱 타고 저기 식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나는 식구들 안 만나고 친구들 만날 건데, 그래. 그럼 친구들 만나는 거야. 네가 전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종로 3가 아니면 뭐 압구정동 뭐 이래 됐다. 뭐 서초동 약속 장소 잡았어. 거기 이제 바로 딱 저 앞에 간판이 보여. 저기만 딱 들어가면 네가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 있는데, 그때 그 순간 너의 다리를 줄줄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를 보면서 네가 당황할지어다. 추천 안 하고 버틴 800명. 너네들은 이번 명절 연휴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네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의 구렁이를 만날지어다. 자, 지렁인가? 자, 그러면 우리 진지하게 우리 뉴스 들어갈게요. 예. 아, 전 굽다 줄줄. 야, 그거 너무하다. 야, 내가 전 얼마나 좋았는데. 자, 첫 번째 뉴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네. 자, 여러분들 뭐 제목 이야기 하고 싶지? 김무성 사위랑 같이 뽕한 게 누구야? 예. 나도 궁금해. 요 얘기는 오늘의 엑소야. 아니면 인피니티? 너네 인피니티 컴백 무대에 인피니티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기다려. 알았지? 쉿, 입 다물고. 예. 자, 일단 좀만 기다려봐봐. 빨리빨리 진행할게.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우리 4시에 인터뷰 있어.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고대, 막말, 망원 교수 얘기를 했잖아요. 고대 망원 교수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 자꾸 박지만이라고 그러면서 그 말꼬리를 흐리지? 아까부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박지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임마, 박지만이 김무성 사위랑 뽕했다는 증거 있어? 웃긴 놈이네 저거. 저런 게 요원이죠. 네, 아주 음흉한 애예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다 따로 있는데 일부러 논점을 흐리면서 지금 쉴드 치고 있는 거죠. 야, 이 썩을 꺼져. 자,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마약 얘기 지금 하면 지금부터 강퇴시킬 거야. 얼려버리는 수가 있어. 지금 너네들 마약 얘기 먼저 하면 얼려버리는 수가 있어. 지금 막 신생 걸그룹 보이그룹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인피니트 그럼 새끼 쫓겨나. 집중하란 말이야. 일단 참어. 조용해. 얼려버리겠어. 이것도 진정을 못하네. 이제 가만히 있으라니까. 지금 꼼짝마. 애들이 막 당황스러워. 도대체 너네 왜 그러니? 일단 진정을 하란 말이야. 알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마약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몰랐어. 내가 이걸 제목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까 걔가 대왕 돈가스 가자고 꼬신 놈이 야, 오늘은 뻥으로 제목을 달아봐라 그러더니만 내가 볼 때 얘 틀림없이 요원이야. 그 요원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 이 뻥으로 제목을 달면 오늘 대박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러네. 자, 진정들 하고 일단 이제 차근차근 가자고. 이게 1층부터 가야지. 그 한꺼번에 3층으로 딱 가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3층으로 딱 올라가겠어? 진정들 해.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원래 하던 얘기 어디 갔냐? 내가 적어놓은 거. 고대 친일 망언을 일삼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고대 교수 중에 무슨 이제 동양 경제사를 가르치면서 일본군 위안부들이 돈 벌고 싶어서 그 짓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계속 위안부로 남았다. 그런 소리를 수업 시간에 했다는 거야.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게 제정신이 아닌 내가 볼 땐 거의 뭐 하여튼 그런 고대 교수가 있었대. 그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고대생들 뭐 하는 거냐? 이 고려대학교가 어떤 대학이냐? 옛날에 독립운동 시절에 만들어진 이 대학 설립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고려대학교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옛날부터 박정희 전두환 이 군부 독재에 맞서서 열심히 투쟁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굉장히 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 같은 곳이야. 그런데 이 고대에서 이런 교수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이걸 이 고대생들이 참으면 말도 안 된다. 내가 막 욕을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수가 고대 경제학과 쪽 교수인가 봐. 이제 이 경제학부, 한마디로 경제학부인지 사회학부인지 모르겠는데 고대에서 소위 경제학과 다니는 애들한테 그런 강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교수가 어떻게 고대에 있을 수 있냐는데 내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잖아. 두 번째 20살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인간이 교수를 할 수 있는 이유. 요즘에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 대학교가 취업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점을 받기 위해서 교수가 부당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참는 거야. 그게 이제 아이들 사이에 일반적인 어떤 감정이라는 거를 내가 그 드라마 보고 알았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일요일날 철없이 내가 고대생들 뭐하냐? 그래서 막 욕을 했잖아. 막 욕을 했는데 고대생이 반응을 했어. 우리 방송을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 오늘이에요? 이 고대생들이 이 망원 교수 사퇴를 주장하면서 망원 교수 해임을 주장하면서 대자보를 붙이고 이게 지금 고대생들한테 널리 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뉴스 좀 올려주시고요. 고려대 학생들 위안부 발언 논란 교직원 해임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저널이라는 뉴스가 있나봐. 고려대 학생들 위안부 발언 논란 교수 해임 촉구. 익명의 학생 제보로 정한기 교수가 위안부 성노예 비하 발언 등이 알려지면서 정경대 학생회는 해임 불발 시 수강 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이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업 도중에 일본군 위안부 비하와 친일파 옹호 발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고려대 학생들이 해당 교수의 해임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려대 정경대학 학생회는 22일 익명의 학으로부터 고려대 경제학과 정한기 교수가 지난 15일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경제사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정한기 교수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정경대학 학생회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그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친일파 연병! 야! 이런 게 교수라니 말 같지도 않은 그 시대는 우리 모두가 친일파였다. 그러면 김구 선생님은 뭐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70년이 지나버린 과거의 문제가 오늘날의 동아시아 관계에 걸림돌이 돼서 안 된다.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나간 내용이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거 혹시 얘 박근영 아니야? 이거 박근영이 한 말 아니에요? 이거 박근혜 동생이 했던 말 아니야? 과거가 끊임없이 발목 잡는다 이거. 그죠?
박근영이랑 무슨 관계야? 이 남자하고 박근영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알려졌다. 또한 고려대 전경대학 학생회는 하지만 거기에 갔던 위안부들이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올 수 있었다. 안창남이라고 하나? 우리는 그분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비행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당시는 비행사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별로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안창남 같은 경우 중국에 있는 궁궐 쪽에서 거기 국내 비행대를 만들었을 때 거기 조종사로 간 것이라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려대 전경대 학생회의 주장이고 하지만부터가 그 이 교수의 발언이야. 이 고려대 전경대 학생회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 왔다는 민족고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참혹하다. 역사적인 사실을 버젓이 왜곡하고 역사 희생자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조차 없는 망언을 하고 독립열사들의 희생을 모욕하고 또 잘못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려대 전경대 학생회는 우리는 학교 당국 스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고려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생회가 이만 학우들이 그리고 세상이 지켜볼 것이라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정한기 교수의 공식 사죄, 교원 징계위원회 소집과 정한기 교수에 대한 즉시 해임, 동아시아 경제사 강의 담당 교수 즉시 교체, 교수 임용 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려대 전경대 학생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수강 거부 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한기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됐습니다 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이게 부산대 학생들은 문제의 교수를 일찍이 알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해서 죽여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이 전공 교수야. 전공 교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사람한테 맞서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비판을 딱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그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 울림이 있다는 거야.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여기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교수는 뭐야? 연구교수는 전공교수가 아니에요? 연구교수는 전공교수가 아니야? 뭐 하는 사람이야? 난 연구교수제도라는 걸 몰라서 정교수가 아니고 뭐 부교수예요? 하여간 이번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시간 강사 오케이 그 시간 강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질로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저 사람 하나가 아닐 거라고. 저 사람 하나가 아니고 연구 논문만 쓰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지금 강의를 했다니까. 강의를 했어. 강의를 한 사람이야. 강의 시간에 이렇게 뻘소리 한 거야. 요거 고대 졸업생들이 뭉쳐야 돼. 이 고대 졸업생들이 학교 측에다가 항의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까지 고려대학교는 민족고대라고 불렀단 말이야. 민족운동의 성지라고 불렀어. 그런 고대에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고대 동문회, 고대 민주동문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고려대학교 이 총장한테 압력을 가해야 돼. 그리고 고대 졸업생들 중에 영향력 있는 선배들이 학교에 항의를 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선배들 그리고 장학금 주는 선배들이 총장한테 항의를 해야 돼. 그래서 고대 졸업생들이 이런 교수는 이 그 고려대학교에 발을 못 붙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위안부 성노예 아니야 고대 모 교수 과거에도 친일 발언. 하여간 이 인간은 다시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 하나를 잡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거는 정모 씨 하나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고대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교수는 다시는 발을 못 붙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라고 부르잖아? 이 대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 주요 요직으로 나아가. 그런데 그런 이 대학에서 이 미친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냐고.
물론 불량품 이명박도 있는데 이명박이 고대 갈 땐 별로 고대가 유명하지 않았어. 이명박이 고대 갈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고 좌우지간 내가 볼 땐 이명박이 고대 팔고 다니면서 고대 교수들의 결기가 흐트러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고대가 바로 서는 부끄럽지 않은 그 민족 고대로서 바로 서는 기회가 돼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 고대 나온 애들은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를 거야. 자, 이 고대생들과 고대 교수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고대 졸업생들 한마음 한뜻으로 고대에서 다시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강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예, 요 부분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넘어갔고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일단 김무성 사위 얘기는 나중에 나와. 이거 김무성하고 김무성 사위는 다른 거야. 김무성하고 김무성 사위는 달라. 이 김무성 사위랑 뽕을 같이 한 뽕친구는 김무성 뽕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뽕한 게 누구? 이러니까 그 어떤 임팩트가 없네. 김무성 사위 뽕친구는 누구? 예, 요렇게 제목을 좀 바꾸고, 예, 김무성 사위 뽕친구는 누구? 예,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래 놓고 옆에 세월호 망치 보이니까 내가 꼭 뽕친구 아니다. 자, 좌우지간 진정들 해. 아니 왜들 이렇게 막 이 뽕 얘기가 나오면 막 환장들 할까? 옛날에 내 친구가 이제 광고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대. 광고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광고회사에서 면접 내용이 뭐였냐면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5편의 제목을 대라. 예.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제목 5개를 대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뽕 1, 2, 3, 4, 5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갖고 그놈 붙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광고회사에 그 뽕 1, 2, 3, 4, 5 해가지고 붙었대요. 지금도 광고회사 다니는 걸로 알아요. 지금은 좀 높은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 예. 자, 뭐라고요? 뽕이 하트. 그 하트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뽕 친구 누구? 뿅이라 그래, 뿅. 뿅 친구 그래. 뿅 친구. 김무성 뿅 친구는 누구?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마지막이야. 컴백 무대. 자, 지금 이제 중간. 여러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박지만 씨가 마약 전과 6범이라며. 박지만 씨가 마약 전과 6범이고 박근혜 아버지가 그 군부 독재의 대표잖아요. 박정희. 전 세계에서 뭐 16번째 독재자래. 좌우지간 나는 박정희가 독재자였고 박지만이 마약 전과 6범이라 그래서 그걸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 난 생각했어.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박근혜 아버지가 독재라 그래서 박근혜가 반드시 독재자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리고 동생이 마약을 한 걸 누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나는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 아버지의 잘못을 딸에게 물으면 안 된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물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예. 자, 그러나 만약에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가 독재자가 아니었다. 유신헌법이 뭐 잘못된 헌법이 아니었다. 인권 침해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지만이 뽕을 6번을 했건 말건 그건 박근혜 죄가 아니야. 박근혜가 뽕한 게 아니잖아? 또 이 박정희가 독재를 했더라도 박근혜가 그 독재자의 딸이니까 무조건 독재자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는 독재자가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의 유신헌법이 잘못되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한테 고통받은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보다 보상금 물어라. 이런 짓을 한다면 그건 박근혜 죄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 시대에 고통받았던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릎 꿇고 종이 된 심정으로 열심히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면 그 죄는 사해지는 죄야. 그런데 대가리 꼿꼿이 세우고 지네 아버지가 왜 독재자냐 이러고 나오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자기 아버지의 독재 역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쓰려고 이 잡짓거리를 하면 그거는 박근혜의 죄야. 자, 같은 얘기로 그 뉴스타파에 김무성 아버지 비행 일제 군용기 헌납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김무성 아버지가 오늘 그 변상욱 대기자 그거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이게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나?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은 뭐 놔둬야죠. 저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뭐 어떡하죠. 근데 아까 청취자분의 지적은 뭐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느라고 일본이 하는 건 뭐든지 지금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 일본이 득세하고 침략의 새로운 이제 실마리를 잡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도 살릴 거고 많은 게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게 해야 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될 이 전략적인 지금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뭐 있으면 붙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정말 통일 대박이라는 목표를 갖다 어떤 대박을 지금 목표로 하기 있길래 저런 전략이 자꾸 나오나 이제 의아했던 거고. 똑같은 얘기를 청취자 지금 0388님도 주셨어요. 우리는 남과 북의 힘을 합쳐야 되는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이 저렇게 하는 이상.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입니다. 일본 국민들. 왜냐하면 20년 계속되는 경기 침체를 아베노믹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뚫어주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치 4대강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경제 살린다는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베 쪽에다가 마구 질주하는 아베라고 한쪽에서는 욕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냥 대충 다 지원해주는, 지지해주는 이런 현상이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기자 수첩 하여튼 가보죠. 오늘 뭐 일본하고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예. 일본이 집단 자유권법을 통과시키고 국내에서는 과거 친일 청산의 미흡이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유권법이 통과되면서 문제가 돼서 그런지 특히 이번에는 국내에서 친일 청산 미흡이 문제가 되긴 되는데 과거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 참여 여기에 협조안이라고 친일 행적 중에서도 일본 군용기 헌납 행적, 일본의 군사적인 지원 요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1948년 9월 재헌국회가 통과시킨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상의 친일의 종류를 보면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체결에 관여한 자, 뭐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쭉 되다 마지막에 일제의 군용기를 헌납한 자 이렇게 대목이 나옵니다. 헌납운동. 근데 군용기 헌납운동 얘기하는데 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좌제 아니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 갑자기 지금 사람을 비난하느냐? 우선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 당시 그 경북도 의회 의원이 이 운동에 참가했다는 건 팩트입니까? 그건 팩트죠. 창시명으로는 가네다 루슈라고 돼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왜 이제 와서 김무성 대표의 부친을 갖다가 꼭 이렇게 꺼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누구를 지목해서 선친과 조상의 친일 문제를 꺼내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삼가해야 됩니다. 자제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친일 행위자의 후손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꺼내서 기념하고 찬양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그 가족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절대 친일을 한 적이 없다고 친일 행적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오히려 애국지사라고 왜곡하는 경우.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친일 청산 운동을 방해하고 나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신네 집안이나 예, 당신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연좌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은 분명히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평전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지네 아버지가 우상한 거 아니야. 일제가 포항 지역에서 가장 위험인물로 꼽았던 제거 대상자 1호였다. 얼마나 애국자였으면 일본이 제거하려고 그랬겠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인터넷 신문에 기획 연재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애국자로 전파가 되고 있고 김무성 대표의 홍보 홈페이지에도 부친이 애국자라고 홍보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미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슈가 그렇습니다. 된 거군요. 김 대표도 2013년 가을이죠. 이맘때입니다. 월간중앙하고 인터뷰할 때도 예. 부친의 친일 행적을 전면 부인했어요. 예. 그다음에 야학도 했고 초등학교도 세웠고 신간회 등 민족적 활동도 했고 친일을 비판하는 이 뭔가 의견들은 너무하다.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이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어느 정도 우국지사 활동에 참여를 했다가 예. 뒷부분으로 가면서 완전히 친일로 빠져나간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친일 행적 뭐 짧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많이 예, 궁금해하시는 것 그러면 같은데. 당시에 일본의 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민간 친일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조선 임전 보국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김용주 회장이 경상북도 상임 이사를 맡았어요. 이 단체가 1941년에 만들어졌는데 경북지부는 1942년 2월에 군용기 5대를 헌납합니다. 5대. 예, 군용기 5대. 특히 김용주 의원이 활동했던 경북 영일군이 애국기 헌납 실적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애국기라고 하는 거죠. 예, 이름이. 예. 군용기 헌납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모두 7대나 나중 끝까지 가면.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에서 또 보면 김용주 의원이 신문에 애국기 헌납 동료 광고를 냈어요. 아사히 신문에 낸 거 보면 대망의 징병제 실시 지금이야말로 정벌하라 반도의 청소년들이여 이렇게 제목의 광고를 싣고 결전은 하늘에서 벌어진다. 천안께 비행기를 보내자라고 해서 광고를 실었는데 여기에 김용주 씨의 이름이 실려 있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일본 얘기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김무성 아버지를 이 김무성이 무슨 애국자로 그렇게 막 이렇게 포장만 안 하려 그랬으면 우리가 욕을 안 하는데 이 포장하다 걸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 인명사전을 만들었잖아. 그동안에 김무성 아버지가 빠져 있었대. 그런데 이번 건으로 김무성 아버지의 친일 행적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친일 인명사전에 넣기로 했답니다. 예.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 그래요. 예, 인과응보. 쌤통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김용주, 이 고대 출신, 고대의, 정신나간 교수 이야기와 김용주 아버지의, 쌤통 결론. 예. 괜히 애국자로 미화하다가 걸려가지고, 아우, 꽃이다.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난 주말 내내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예, 주말 내내 박근혜가 군인들한테 한턱 쏜다. 그리고 추석 때 특식을 쏘고, 그 다음에 1박 2일 휴가를 막 50몇만 그 장병들에게 다 쏜다고. 와, 난리가 났다며?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특식을 쏘고 1박 2일 휴가를 주는 걸, 이게 또 이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하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썼다면서요. 이 하사하다. 이건 이제 임금님께서 성은을 내려주시다. 할 때 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요걸 갖다 이제 하사하기로 하셨다라고 이제 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던 모양이야. 보도자를 낸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돈 쓰고 욕 먹고, 바가지로 욕을 먹었더만. 그러면 이제 이 장병들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야 되냐고 난리가 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어떤 반전? 예. 하사라는 표현 자체도 웃기지만,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그게 남의 돈이었다는? 박근혜,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참 IMF 때였어. IMF 때,
되게 이제 그 성격이 좀 성격이 소극적인 애가 이제 술집을 못 가니까 친구가 꼬셔가지고 술집에 데려갔대요. 술집에 데려가가지고서는 막 이제 그 아가씨들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탕 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 다 있는 그 공개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골든벨을 울린 거야, 이 친구가. 골든벨이라는 게 술값을 다 내주는 거라면서요. 그 매장에서 술값을 다 내주는 거. 그래가지고 막 골든벨을 울려가지고 그 매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IMF 때는 왜 다 가난해지는데 주식해갖고 떼돈 번 사람도 좀 있었어. 골든벨을 울렸대요. 그러니까 막 그 아가씨들이 오빠 막 이러면서 달려들어가고 양쪽에 미녀를 딱 끼고 그 친구가 간 거야. 근데 나중에 계산서가 이 수줍은 친구한테 온 거야. 아까 그 친구 그 새끼가 골든벨 울리고 오빵 그런 여자애들 양쪽에 끼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얘 카드로 그은 거야. 친구 카드로. 이런 썩을 걸 만나 이런 사기꾼 새끼. 그런 사기꾼 새끼들은 말이에요. 이 똥꼬에다 진짜 이 18색깔 볼펜으로 그냥 문신을 새겨야 돼요. 이 주둥이를 쪽 뽑아가지고 그냥 조카 신발 그냥 쪽쪽 묶어가지고 그냥 바늘로 그냥 아우 진짜 이런 새끼들이 진짜 손가락을 분질르고 말이야. 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아질 먹고 똥꼬심질 팍 박아갖고 그냥 불지르고 포를 뜨고 가루 만들어갖고 그냥 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더 얘기하면 안 돼. 내가 파트너 BJ라서. 좌우지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막 그 친구한테 말이에요. 너의 성격을 개조해줄게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술집 데려가가지고 골든벨 올리고 미녀를 양쪽에 끼고 지가 붕가붕가 하러 갔으면서 계산서는 이 순진한 친구한테 얹은 그런 새끼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기꾼 새끼! 이런 쳐죽일 놈 새끼! 와 이제 삼종을 멸할 놈! 어떤 애미애비가 이렇게 키운 거야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아유 뭐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 옛날 먼 옛날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있었던 일이야. 자,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군인들에게 한턱 쏜다 이래가지고 그냥 주말 내내 몇만 개의 댓글이 달리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게 박근혜 돈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어떤 예산이냐 하면 이 군부대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소음 피해를 받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준비되어 있던 돈을 빼돌린 거야. 야, 이 박 대통령 하사 특별 간식을 소음 피해 주민 배상금으로 네. 야, 이 정말 이거 생색은 지가 다 내고 말이에요. 예. 깜짝이야. 여보세요? 당하지 말라고! 죄송해요. 생색은 그냥 지가 다 내고, 돈은 남이 내고, 야, 이거 진짜, 이거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기계음이었어요. 네. 감정 노동자들에게 학대한다고 막 그런 사람 있어. 아니, 이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이게 녹음된 목소리였어. 예. 하여튼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 고객님한테. 난 네 고객 하고 싶지 않아. 예, 자, 박 대통령 하사 특별 간식을 소음 피해 주민 배상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하사한다는 격려 카드와 특별 간식에 들어가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애초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군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사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 특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억 원으로 그 대부분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진 의원에게 명절마다 국방부가 지급해온 특식과는 별도로 올해 국방부 불용 예산, 즉 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억 원을 전용해 대통령 특식과 격려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예산 집행일은 회계년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로 때문에 특정 예산의 불용 처리는 연말에야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용 예산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일부 돈이 남았다면 사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방부가 아직 주민들에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의 일부를 편법으로 앞당겨 불용 처리로 돌린 뒤 대통령 특식 예산으로 밀어준 셈이 된다.
올해 군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1,308억여 원이다. 국방부는 이런 예산 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소송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소음 피해 배상금은 연례적으로 불용 사례가 발생하며 올해도 수백억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이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그 특별 간식이란 게 대통령 개인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면서 혼자 생색내는 건가요? 라고 꼬집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방부가 내는 꼴이라며 옛날 속담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땡땡이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욱이 이 국방부 예산은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청와대의 한마디에 눈을 부릅뜨고 이 예산을 찾아내 허겁지겁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어디 있는가라고 편법 집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아유, 그냥 옛날에 골든벨 울렸던 옛날에 골든벨 울렸던 그 사기꾼 새끼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오후였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내가 박근혜더러 사기꾼이라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박근혜더러 사기꾼이라 그런 건 아니고 옛날 15년 전에 이 벤처 사업가들 사이에 유명한 그 골든벨 사건 그 남의 카드로 골든벨 울린 그 시벌놈 새끼 그 얘기한 거지. 이게 뭐 박근혜를 뭐 내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니까 괜한 오해들은 없길 바래. 자, 이제 진정들하고 우리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갈게요. 이 자연스럽게 예산 얘기가 나왔어.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또 그 짚어볼 사건들이 좀 있어요. 예, 누가 싸웠어요? 예, 싸우지 마세요. 네, 네가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꺼져주세요. 네. 아우, 정말 이 조카 신발로 그냥 주둥이를 쫑쫑 쪽 뽑아갖고 조카 신발을 쫑쫑 매가지고 그냥 바늘을 콕. 그래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 요즘에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부자들한테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올해만 깎아준 돈이 올해 추가로 깎아주는 부자들 세금이 8천 몇백억이다. 1조 원 가까운 돈을 또 그렇게 부자들 감세를 한 거야.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사는 돈,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가는 돈, 그 다음 또 뭐 골프장 가는 돈, 뭐 이런 거에 붙는 세금, 이런 거 깎아준 것들이 그런 걸 비롯해서 부자들한테 올해 깎아준 돈이 추가로 깎아준 돈이 원래 깎아준 돈 있고 원래 이명박 때부터 지금 8년째 깎아주고 있는 법인세, 뭐 이 종합부동산세, 부자들을 세금이 지금 1년에 몇십 조씩 깎아주는 게 있단 말이야. 십몇 조씩. 그거 말고 추가로 깎아준 게 8천 몇억이라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 서민들에게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뭐냐, 내가 겪어봤잖아. 내가 옛날에 그 소득이 2012년보다 2013년에 소득이 줄었어. 근데 2014년에 세금을 내러 가가지고 소득 신고를 하는데 내가 2012년에 벌었던 돈보다 13년에 번 돈이 훨씬 줄었다. 몇백만 원을 덜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 소득이 몇백만 원 더 나온 걸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졌어. 그것도 2천 몇백만 원이야. 1년 내내 소득이 2천 몇백인데, 아니야, 2천이 됐나 안 됐나 하여튼 그랬었어. 근데 작년보다 내가 소득이 8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내 소득이 200만 원 늘은 걸로 돼 있느냐. 그리고 따졌더니 그 2012년 소득까지는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쳐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이 방송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꼬박 들어간 돈 한 400만 원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400만 원씩 한 달이면 1년이면 4,800이야. 널널하게 쓰면 4,800, 적게 줄였으면 최소 2,400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2012년까지는 적어도 이명박 때는 2천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쳐줬어요. 2천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쳐주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했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 때 정부 들어서서 나는 세금 안 낼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이제 돈이 줄어들어서 그 비용 안에서 번 거니까. 그런데
세금이 늘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세금이 늘었냐, 소득이 늘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2012년 소득까지는 2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2013년부터는 1,0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이 쓴 돈인데 소득으로 잡히는 거야. 쓴 돈인데 소득으로 잡혀서 그 돈을 내라는 거야. 그럼 나 같은 사람 적자인 거지.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금의 기준을 바꿨어. 세금의 기준을 바꿔서,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한테만 제일 심했냐? 연소득 2천에서 3천까지. 그 이상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금을 더 내지 않았어. 연봉 2천에서 2천, 그러니까 3천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세금 제도를 바꿔가지고요, 돈을 더 많이 거둔 거야.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연봉 2천에서 3천 수준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세금 부담률을 더 늘린 거야. 기가 막히죠? 정말 지랄 연병이죠? 또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박근혜가 담배 요금을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 담배 요금을 올리는 건 금연을 위해서라 그랬잖아.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담배 요금을 올린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금연 예산은 줄였대. 그 기사 좀 찾아와. 담배 요금을 올리면서 금연을 위해서 담배 요금을 올린다 그랬잖아. 세 수입은 엄청 늘었어. 담배 요금이 전부 다 2,500원 세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1년이면, 그러니까 1년에 담배 한갑 피는 사람이, 하루에 한갑 피는 사람이 1년에 내는 세금이 144만 원 정도 낸다는 거야. 근데 그 돈이면 연봉 7천만 원의 소득세랑 맞먹는 돈이래. 연봉 7천만 원의 소득세에 맞먹는 돈을 담배세로 걷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담배 요금을 올려놓고, 그만큼 담배세가 그만큼 2배로 늘어난 거예요. 2배로 늘어났는데, 그렇게 담배 요금을 올려놓고, 실제로 금연 예산은 줄였다는 거야. 금연 예산은 줄이고, 그러면서 담배 요금만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 들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잠깐만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범칙금 올라간 거, 범칙금 소득이 엄청 올라간 거. CCTV를 막 설치해가지고, 정지선 어기고, 뭐, 신호위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악착같이 범칙금을 올린 거야. 받은 거야. 1.5배? 그래서 범칙금 소득이 이명박 때보다 엄청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 그 왜 그러는 건데? 그 세금이 부족하니까 부자들한테 십몇 초씩, 부자들한테 십몇 조 원씩 세금을 깎아줘 놓고, 그 십몇 조 원을 깎아주니까 세 수입이 부족할 거 아니야. 부자들이 낼 돈 십몇 조 원을 깎아줬어. 그럼 십몇 조 원이 부족하잖아. 그걸 가난한 서민들한테 뜯어낸 거야. 가난한 서민들한테 뜯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뭐 10조 원 가까운 돈을 서민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풀었어. 뿌린 거야. 어디다 뿌렸냐? 은행 대출금 할인으로 그 돈을 뿌렸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은행 대출금 할인 제도라는 게 일반 서민은 거의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거 알죠? 일반 서민들은 그 대출금 할인 혜택을 못 받았어. 왜? 나도 내가 가서 대출금 자꾸 할인해 준다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몇 번을 갔는데 나는 대상이 아니래.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은행을 바꾸겠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 그랬어. 다른 은행에서 할인해주겠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깎아주는 거야.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아파트 대출금에 이자를 깎아달라 그래도 우리는 혜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10조 원 어디로 갔냐고.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아파트 뭐 이렇게 수십 채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돌린 놈들, 부동산 투기범들이 지들끼리 다 나눠먹은 거야.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이. 우리 같은 1인 주택들은, 그러니까 집 한 채로 대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 주고 지네끼리 다 나눠먹은 돈이야. 그래 1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뿌렸는데, 사실 10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 그 우리나라 10대 기업에,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대기업 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완전 전환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4조 원인가? 밖에 안 된대. 10대 기업에
소위 그 10대 대재벌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 전원을 정규직으로 돌렸을 때 그 들어가는 돈이 5조 원? 5조 원이래요, 5조 원. 그러면 실제로 몇십만 명의 정규직을 만들 수 있는 돈이 5조 원밖에 안 되는데 10조 원을 써서 10조 원을 결국 부자들끼리 나눠 가진 거야.